영국의 브리스톨 항은 아이슬란드와 지중해에서 오는 무역로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오는 대구와 지중해에서 오는 와인 덕분에 잉글랜드 무역 중심지로 15세기에 크게 확장이 되었죠. 브리스톨의 상인들은 바스크인들이 잡아오는 대구 어장이 대서양 어딘가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 위치를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었던 브리스톨의 부유한 세관원 토머스 크로프트는 바스크인들의 비밀 대구 어장을 찾기 위해 상인 존 제이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선박을 여러 차례 파견하는데요. 결과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선박에 실려온 엄청난 양의 말린 대구만이 항해의 결과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크로프트와 제이도 바스크 상인들처럼 뉴펀들랜드에 대해 침묵을 선택한 것입니다. 브리스톨 사람들은 아일랜드 서쪽으로 대구를 말릴 만한 땅이 없다고 생각해서 크로프트와 제이가 갖고 오는 어마어마한 대구를 어디서 그냥 사오는 것이라고 넘겨 짚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지 5년 뒤인 1497년 배가 아팠던 영국 국왕 헨리 7세의 후원 아래 존 캐벗이라는 사람을 신대륙으로 보냅니다. 존 캐벗은 뉴펀들랜드를 발견했고 뉴펀들랜드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New Found Land라는 뜻이죠. 존 캐벗은 영국으로 돌아와 새로 발견한 땅의 바다에는 양동이로 대구를 잡을 수 있을 만큼 많은 물고기떼가 우글거린다고 했습니다. 바이킹, 바스크, 그리고 브리스톨 상인들은 그들이 먼저 찾은 신대륙 땅임에도 불구하고 돈 버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영업 비밀에 붙였던 반면 탐험가들은 명성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사방에 알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바스크인들의 비밀이었던 뉴펀들랜드의 대구 어장은 존 캐벗에 의해 유럽 전역에 알려지게 됩니다. 뉴펀들랜드의 대구 어장이 알려진 이후 뉴펀들랜드의 어업은 골드러시에 못지않은 열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6세기 중반 유럽에서 소비되는 생산의 60%가 대구였으며 이는 18세기 중반까지 유지됩니다. 그런데 정작 뉴펀들랜드의 존재를 알린 영국인들은 이 열풍에 바로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그들은 아이슬란드에서 대구를 구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먼 뉴펀들랜드까지 진출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둘째, 존 캐벗이 뉴펀들랜드를 발견하고 약 40년이 지난 1534년 영국의 헨리 8세는 이혼 문제로 로마와의 관계가 틀어져 카톨릭의 전통적 관습인 금시기를 고수하지 않게 되었고 이는 영국의 어업 시장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즉, 대구의 수요가 다른 유럽에 비해 적었던 것이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덩케르크를 보면 영국의 모든 배들을 덩케르크로 보내 영국 군인들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6, 17세기에도 어선의 수는 그 나라 해군력의 지표였습니다. 영국은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한 칼레해전에서의 대승 이후 국가 차원에서 어업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어업이 곧 해군력이고 섬이었던 영국에게 해군력은 곧 국방력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영국은 전쟁 이후 남은 배들을 물고기 잡이로 쓰는 어업 진흥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영국은 한자 동맹의 견제를 받는 아이슬란드 어장 대신 뉴펀들랜드 어장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뉴펀들랜드와 가장 가까웠던 땅이었던 코널 반도와 무적 함대를 격파한 해군력을 앞세워 뉴펀들랜드의 지배적인 세력으로 등장하죠. 하지만 정작 대구를 잡아온 영국 어부들보다 프랑스 상인들이 대구를 통해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해군은 대구를 전투 식량으로 썼기 때문에 현대시대의 무기나 석유처럼 전략물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영국 밖에서 못 파는 엄격한 규제를 받았죠. 즉, 영국 어업 관계자들은 뉴펀들랜드에서 대구를 잡아 사우샘프턴에 있는 프랑스 상인들에게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상인들은 이베리아 반도나 지중해권 나라들에게 다시 파는 중개상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이베리아 반도는 앞서 언급한 종교적 이유로 영국보다 대구에 대한 수요가 컸는데요. 칼레해전 패배 이후 뉴펀들랜드에서 입지가 약화되어 대구 유통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양쪽의 상황을 이용해 프랑스 상인들이 이득을 챙긴 것이죠. 프랑스 상인들이 꼴보기 싫었던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에게 왕을 물려받은 제임스 1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곧바로 스페인과 교섭에 나섰고 1604년 런던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뉴펀들랜드에서 엄청난 양의 대구를 잡던 영국의 어선들은 스페인으로 직접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펀들랜드의 풍부한 대구 어장을 미리 알고도 여러 상황들로 이득을 못 챙기던 영국이 본격적으로 대구로 돈 벌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하지만 뉴펀들랜드의 풍부한 어장과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영국의 대구 수요는 영국이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역사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16세기 당시 유럽 사람들은 콜럼버스의 서인도 제도와 존 캐벗의 뉴펀들랜드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서인도 제도와 뉴펀들랜드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중국이 있다고 믿었고 끊임없이 선박을 파견해 아시아로 가는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1602년 바솔로뮤 고스널드라는 영국의 항해가는 뉴펀들랜드 바로 미친 노바스코시아부터 해안선을 따라서 남쪽을 샅샅이 뒤져 중국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는 중국을 찾는 것에는 실패했으나 그가 찾은 케이프 코드는 유럽인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습니다. 케이프 코드는 말 그대로 대구 곧이란 뜻으로 이곳이 진정한 물반 대구반의 어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케이프 코드는 1600년대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습니다. 1620년 11월 21일 종교의 탄압을 피한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케이프 코드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미 북동부의 뉴잉글랜드 지역에 겨울의 시작에 맞춰 도착했다는 것을 보면 이들은 종교적 열성만 있었을 뿐 생존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식민지를 건설하고도 한동안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풍부한 어장이 바로 눈앞에 있었으나 어업 용구를 가져오지도 않았고 낚시를 할 줄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농사도 지을 줄 몰랐죠. 인디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들은 뉴잉글랜드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초기 정착자들이 무능하긴 했어도 목표는 뚜렷했습니다. 케이프 코드에 펼쳐진 막대한 자원인 대구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었죠. 또 어업 경험이 있는 유럽 사람들도 종교의 자유와 어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케이프 코드로 몰려들었습니다. 뉴잉글랜드의 지리적 이점도 한몫했습니다. 앞서 대구는 산란하기 위해 해안으로 가까이 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의 온도가 약 4에서 7도쯤 되는 곳이 대구가 산란하기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의 뉴펀들랜드에서는 여름에 대구가 해안으로 가까이 오고 남쪽의 뉴잉글랜드 지방에서는 한겨울에 대구가 해안 가까이로 옵니다. 계절에 따른 이 차이는 두 지역 발전에 엄청난 격차를 갖고 옵니다. 뉴펀들랜드에서 대구 조업을 여름에 한다면 겨울은 너무 춥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농사나 다른 경제적 활동을 하기 나쁜 땅인데 계절도 안 도와주는 것이죠. 하지만 뉴잉글랜드 지역은 땅 자체도 농사를 짓기에 뉴펀들랜드보다 비옥했을 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에는 농업이나 목축업 등의 기타 경제활동을 하고 겨울에는 대구 조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1년 내내 경제활동이 가능한 땅이었던 것이죠.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을 뉴잉글랜드로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었고 보스턴이라는 대도시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이뤄나가죠. 반면 뉴펀들랜드는 뉴잉글랜드의 어업기지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뉴펀들랜드에서 조업을 하던 영국 배들은 대구를 싣고 스페인으로 갔다가 이베리아 반도의 제품들을 싣고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뉴펀들랜드로 들어가는 상품은 없었던 것이죠. 뉴펀들랜드가 살기 힘들다는 것이 알려질수록 뉴잉글랜드에 사람이 몰렸습니다. 인구가 늘어나자 어업 인구도 많아지고 대구잡이로 올리는 수익이 늘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뉴잉글랜드가 성장할수록 뉴펀들랜드와 노바스코시아의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뉴잉글랜드 사람들은 점점 비즈니스의 장인들이 되어갔습니다. 그들은 독립적이고 부유했으며 자유무역 자본주의에 의존하며 부를 쌓았습니다. 아마도 미국식 자본주의는 이때 태동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서인도 제도에서는 설탕과 담배 플랜테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었는데요. 농장주들의 전략은 노예의 노동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추수 시기의 노예들은 매일 16시간씩 뙤약볕 아래에서 중노동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들이 서인도 제도의 태양 아래에서 계속 일을 하려면 염분과 단백질을 반드시 섭취해야 했는데요. 당연하게도 플랜테이션 농장주는 노예를 위한 식량을 얻기 위해 아까운 토지를 개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인도 제도에서는 식량이 거의 생산되지 않았죠. 대신 농장주들은 뉴잉글랜드의 소금에 절인 대구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인도 제도 농장주들과 뉴잉글랜드의 대구 상인들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대구 건어물 제조 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들이 대량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금량 조절을 실패했거나 대구가 너무 작거나와 같은 것들이죠. 이런 하급 제품은 유럽의 까다로운 시장에 팔기 힘들었습니다. 급기야 서인도 제도급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는 최하급 솔트피쉬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생존에 미숙했던 청교도인들이 케이프 코드에 닻을 내린 지 20년도 안 돼서 뉴잉글랜드는 유럽과 서인도 제도 간의 삼각무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뉴잉글랜드 상인들은 서인도 제도의 패급 대구를 팔면서 소금을 싣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면화, 담배 그리고 설탕과 같은 고급 제품을 가져갔죠. 그러면서 점점 다양한 곳에서 무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품질이 가장 좋은 생선은 유럽에 팔고 유럽의 와인과 철 그리고 유럽에서 팔리지 않고 남은 대구를 서인도 제도에 팔았습니다. 그런 다음 서인도 제도의 당밀, 설탕, 담배 그리고 소금을 싣고 뉴잉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수입한 당밀과 설탕으로 럼주 산업을 육성시켜 다시 사방으로 수출했습니다. 그야말로 돈을 사방에서 긁어 모았던 것이죠. 뉴잉글랜드는 무역의 범위를 사각무역으로 점차 넓혀갑니다.
서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직접 사서 서인도 제도에 공급하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서아프리카에서 노예를 구매할 때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은 세 가지였습니다. 현금, 소금에 절인 대구, 그리고 보스턴산 럼주였죠. 당연하게도 뉴잉글랜드 유럽, 서인도 제도, 서아프리카 간의 사각 무역은 뉴잉글랜드 상인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각 무역이 가속화될수록 무역 바퀴는 영국 때문에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국의 견제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